자, 먼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뵙네요.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일산, 메가렌 학원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이제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왜 제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1년 동안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 1교시 때는 수업보다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초 이론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메가랜드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근데 난 오늘 처음 하는데 왜 두 번째 단계냐? 우리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면 생초보 이론 과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생초보는 이제 뭐 용어 설명 같은 거 위주로 해놓은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듣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아마 가입을 하셔서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이름은 황정선이라고 하고요. 예, 저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두 군데 지금 중개사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는 시험이 35회 시험입니다. 내년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볼 거로 이제 시험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시험 날짜가 바뀌거나 그럴 확률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치러집니다. 뭐 예컨대 국가에 뭐 비상 사태가 발생이 됐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34회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우리 10월 28일 날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34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내년 시험에 이제 1차는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1차는 한 번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35회 시험에 2차만 응시를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36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를 다 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응시 자격은 따로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응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여기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외국인, 그리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에서 우리 뭐 알 수 있냐면 누구도 시험 볼 수 있겠어요?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전에 인천 남동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소래포구에 있는 지역, 거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나와가지고 이대면 시험에 이제 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경찰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경찰 시험에 2점을 가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할 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 공부를 했었던 친구가 있었고, 학력에 대한 제한 없고요, 성별에 대한 제한 뭐 당연히 없겠죠. 시험을 주관하는 거는 시도지사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교부하는 그 자격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고시로 치러지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시도지사들이 바쁘시니까 이 장관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제 위탁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는 거는 공단에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되는 거죠. 국가 자격을 여러분 취득하시게 됩니다. 시험 과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1차에 두 과목이 있고요. 또 2차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과목은 2차에서 세 과목인데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네 분이 오시게 됩니다, 학원에. 그래서 왜 네 분이 오시게 되냐면, 여기 보면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그죠? 요거가 이제 24개를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법이
16개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거 합쳐가지고 40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40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이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해서 학자가 붙었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학교 다닐 때 뭐 법을 전공을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과목들이에요. 주제 자체가 약간 좀 무거운 주제. 그러면 얘는 좀 뭐 가볍고 재밌냐? 그건 아니고 얘는 이제 그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학문입니다. 경제학. 그러면 경제학은 어디서 우리 기초했냐면 수학에서 기초한 거거든요. 수학.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내외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계산 문제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나는 수학을 완전히 못했다. 수학을 포기했다 이러신 분들은 이 과목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또 이제 이런 민법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법들은 좀 국어하고 관련이 되어진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국어 공부를 잘했다. 나는 문장을 독해하는 게 좀 남다리 좀 재능이 있다. 그러면 법 과목이 조금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요즘에 이제 과목별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예컨대 세법 있죠, 그죠? 세법에서 학개론 쪽으로 출제를 합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세법에서 학개론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공법에서도 또 학개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그 말하자면 그 주제들인데 1차에 학개론에 출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또 민법에서는 무슨 과목하고 좀 관련이 좀 되냐면 중개사법하고 좀 관련이 돼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거를 이제 관리하는 법 그런 것들이 중개사법에 또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되고 또 민법은 전형적으로 요 공시법하고 또 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공시법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등기 있잖아요. 등기 같은 거를 배우는 게 요 공시법인데 등기의 거의 한 뭐랄까 한 절반 이상의 내용이 민법하고 좀 관련이 좀 깊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은 과목별로 궁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그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부동산 학개론을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신다. 그러면 뭐 가령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하고 공법을 연이어서 이렇게 복습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고요. 또 민법을 만약에 복습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법이나 중개사법을 복습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 서로 준비하시면 과목별 궁합이 잘 맞아서 이제 그 쉽게 과목의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과목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합격자는 이게 대부분의 국가고시가 마찬가지이겠지만은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 그래서 과락이 있으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과락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과락이라는 거는 40점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시험이 약간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 어떤 수험생이 좀 계시냐면 학개론 우리 제일 먼저 과목이 학개론인데 이 학개론에서 37.5점을 맞았어요. 학개론에서 그러니까 한 개가 부족한 겁니다. 민법에서는 82.5점을 맞았고요. 그러면 82.5에다가 37.5면 둘이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몇 점이 넘어가요? 60점 넘죠. 그러면 이분은 평균 60점은 해당이 되지만 과목별로 뭐가 되는 거예요?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개론이 다행히 이제 한 문제 이상 이렇게 뭐 이의제기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받아지게 되면 이제 점수가 한 문제 더 받게 되면 40점 이렇게 자스트로 이렇게 되면 평균 60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는 이분이
2차는 또 다 잘했어요. 2차는 또 뭐 평균 한 70점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2차도 똑같습니다. 40점 미만이고요. 예, 미만이면 불합격이고 평균 60점 득점하셔야 됩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얘는 한 과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맞으면 100점이 되는 거죠. 얘도 한 과목이라서 이거 다 맞으면 100점이 돼. 나머지 다 100점인데 얘는 그러면 이렇게 맞아야 100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맞고 이것도 다 맞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24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맞으면 몇 점이냐면 60점이 되는 거죠. 그 얘를 다 맞으면 몇 점이 되겠어요? 40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공시법을 나는 다 찍어가지고 빵점을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빵점. 근데 세법은 다 맞은 거예요. 그럼 몇 점이죠? 40점. 그럼 이 과목은 과락이에요, 과락 아닌 거예요? 과락 아닌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따지니까. 네, 그래서 뭐 보통 수험생들이 극단적으로 나는 얘 포기하고 얘만 할래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아니면 여기 공시법에서는 뭐 등기 지적이 있는데 뭐 등기가 좀 어려우니까 등기 포기하고 지적법만 열심히 할래 이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시험에 있어서의 합격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조금 그 정식 명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학계론이 아까 보셨죠? 이제 여기 감정평가론이 포함이 돼요. 감정평가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제 직업인 중에 감정평가사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론이 사실 이 학계론 쪽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축에 들어갑니다. 이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단순히 민법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법도 여기에 좀 들어가고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아까 얘기했던 뭐 집합건물법, 실명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요 2차의 1번 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인데 얘도요 공인중개사 법령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배워요. 예, 요것도 한 주제가 되겠고 마지막에 중개 실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개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개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손님을 이제 응대할 건가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해서 다룰 거고요. 공법에서는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법 분야가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개하고 관련되는 규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개와 관련되는 어떤 법들이 총 6개의 법이 있습니다. 6개 법률. 그래서 공법은 예컨대 민법은 하나의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공법은 6개의 법을 배우기 때문에 전 과목을 통틀어서 공부할 분량이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공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험생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공포스럽게 생각하냐면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려워요. 내용. 그러니까 양은 뭐 우리가 줄이거나 포기하면 되는 건데 내용이 약간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도 어렵고 뭐 얘도 어려운데 그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좀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 요번 34회 시험에는 좀 다행히 쉽게 공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34회 시험에 공법이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 안 좋은 소식일까요? 내년에는 어렵겠죠. 이게 보통 한 해 걸러가지고 쉽고 어렵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마지막 과목이 이제 공시에 관한 법령인데 아까 얘기했던 등기법 그리고 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얘를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기법, 지적법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공시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법 배웁니다. 세법. 세법이 이제 뭘 배우시게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내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한다. 그럼 취득세 같은 거 내겠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판다. 근데 좀 내가 남았어요. 좀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내셔야 되겠어요?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야 되겠죠.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 뭐 재산세도 내지만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도 내셔야 돼. 그런 걸 다 이제 배우게 됩니다. 혹시 종부세 내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종부세를 좀 내고 있다. 좀 제가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 종부세는 뭐 보통 시가로 얘기하면 한 20억 이상 넘어가야 종부세가 나오고 그러죠. 자,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 얘기 잠깐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릅니다. 네, 객관식. 그래서 오지선다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좀 이따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5개의 어떤 지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는 이제 1차 과목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거고, 이제 2차에서 어떻게 과목의 전략을 설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텐데, 공법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높아요.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통틀어서 난이도가 공법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득점을 못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학개론이나 민법은 좀 더 잘하는데 공법 과목은 좀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합격생들이 공법에서 목표 점수를 50점 정도로 삼습니다. 나는 50점만 맞을 거야. 그럼 50점만 맞으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맞아야 되나요? 50점만 맞으면 충분하죠, 그죠? 왜 50점만 맞으면 되냐면 우리가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죠. 40점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50점도 굉장히 잘 나오는 점수가 됩니다. 올해 공법이 좀 쉬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공법이 쉬웠으면 수험생들은 70점, 80점, 90점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몇 점 정도 맞았을까요? 50점대 맞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40점 맞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과목이었었다는 거죠. 반대로 중개사법은 이제 뭐 제가 강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개사법이 제일 무난하다,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그래서 여기는 8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평균 몇 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된다 그랬죠? 제가 60점. 그럼 평균 60점 맞으면 몇 점이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0점. 20점 남죠. 그럼 20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태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태주면 평균이 20점 나오죠. 이런 게 소위 말하면 전략이다 이제 전략.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시는 게 전략이다. 운전면허 여러분 취득하실 때 요즘에는 뭐 그 도로 주행도 있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운전면허를 딸 때는 80년대는 80년대 운전면허를 땄어요. S자 주행이 있었어요. S자, S자.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 한번 오르고. 스틱으로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르고 그 다음에 T자 코스가 있었는데 T자 코스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T자 코스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90도로 꺾어가지고 백으로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코스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T자 코스가 제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오르막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스틱이니까 오토가 아니라서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이건 어떻게 그러면 초보들이 90도로 꺾어서 나오느냐? 학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기 딱 가서 백밀러에다가 이 선을 맞춰가지고 핸들을 2바퀴 반 감아가지고 2바퀴 감아서 들어가면 정확하게 들어가고 다시 2바퀴 반 풀어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요령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대부분 합격을 하잖아요. 학원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합격의 요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이런 어떤 전략, 뭐 좀 달리 말하면 요령을 통해서 합격을 하시니까 크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한 해에 많이 이렇게 원서를 내실 때는 한 40만 명 정도, 우리나라 국민이 한 5천만 명 좀 넘는데 그 중에서 40만 명 수능 다음으로 많이 이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그 굉장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인중개사 그 공부에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공인중개사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신 거잖아요. 자, 엊그저께 네이버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가 실렸어요. 뭐가 실렸냐면 잘생긴 남자 대 예쁜 여자가 사회적 이득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거냐, 뭐 이런 그 연구 결과인데 이게 그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를 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오슬로 대학에서 정확하게 11,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20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연구한 그런 결과입니다. 굉장하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결과. 자, 일단은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 중에서 누가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여자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 남자가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받더라. 얘네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외국인데 우리나라하고 뭐 다르겠냐? 뭐 똑같겠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생긴 남자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되게 많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얘기 좀 잠깐 해봐 드릴게요. 자, 이제 외모적으로 잘생긴 15살 15세의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요 20년을 추적 관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서 교육 수준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잘생긴 아이들이 교육 수준이 높더래요. 잘생긴 아이들이 교육 수준을 좀 높게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뭐가 좀 많아지겠어요? 소득이요. 그래서 잘생긴 아이들이 소득이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소득이 높다라는 건 뭐가 좀 좋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좋다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평판도가 높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한테 뭐를 느낀다는 거죠?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호감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제가 한 분한테 좀 질문을, 우리 앞에 분한테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부끄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여러분 동료들이니까. 어떤 카페에 차를 마시러 왔는데 서빙하는 그 남자 그 서빙 직원이 외모적으로 아주 잘생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카페에 자주 간다 아니면 안 간다? 자주 간다. 매일 간다. 그래요. 그 왜 자주 가는 거냐면 그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앞에 남자분한테 한번 좀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주 가는 술을 좀 혹시 드시나요? 예,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서빙하는 그 여직원이 아주 이쁘게 생겨서 내 그 어떤 이상형이에요. 자주 간다 아니면 안 간다? 자주 간다. 이게 호감을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교육을 받아서 잘생기거나 예쁜 어떤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야지 이게 교육의 수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외모를 잘생기고 예쁘게 꾸며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 늦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하냐면 소위 말하면 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그 자산이 한 50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관심사가 뭐에 있을 것이냐, 부자들의 관심사,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면 무엇으로 설득할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리치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좀 이렇게 좀 벌으려면 어떤 걸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앞에 계신 여자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외국 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뭘까요? 부동산? 확실합니까? 예. 우리 뒤에 분 안경 쓰신 분? 부자들은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그것도 좋아하지만 앞에 분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최대 관심사가 부동산입니다. 최대 관심사가. 여기 이제 국토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최근에 우리 올해 3월 16일 날 보도가 된 건데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1위의 관심 분야입니다. 가장 많이.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 근데 잘 보세요. 세무 상담, 세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과목 중에 무슨 과목을 배운다 그랬죠? 세법 배운다. 세법을 배운다라는 거는 부자들하고 친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경제 동향. 이 경제 동향이 예컨대 우리가 이제 네이버 신문이나 뭐 종이 신문을 볼 때 경제 동향 같은 거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이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아셔야 돼. 예를 들자면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좀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학개론 시간에 다 배워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자꾸 금리 높아진다 이런 말 나오면 부동산은 조금 침체기가 오겠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어떤
동향 파악하는 게 있어서 학개론이 여기에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요. 금융, 학개론하고 또 굉장히 밀접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에 금융 파트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 이것도 학개론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따로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민법도 알아셔야 되고요. 민법. 왜 민법을 아셔야 되냐면 권리 관계가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또 부동산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토지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사시겠다, 안 사시겠다?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할인해 줄 거예요. 좀 깎아 줄 거거든요. 그럼 사겠다, 안 사겠다? 그래도 안 삽니까?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가압류가 1억이에요. 근데 시세가 10억입니다. 근데 절반 가격인 5억에 팔겠대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럼 당연히 사야죠. 왜냐면 가압류 1억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 같은 거를 배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주택 뭐 이런 거, 부동산, 빌딩, 상가, 토지, 임야 이런 거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은 순위가 보면 5번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 우리 소위 말하면 부자 있잖아요. 부자. 우리 부자들, 돈 50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좀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좀 할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SK에 입사를 했는데 동기들이 6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 한 2달 동안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각 계열 사회로 이렇게 다 발령이 났는데 저는 이제 어디로 발령이 됐냐면 대전에 있는 이제 SK 대전 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고 뭐 그랬는데 대전이면은 서울 저는 본사로 발령이 날 줄 알았더니 대전 지국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인생 끝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대전 지국에 갔는데 그 지국장이 이제 한 명이 있고 과장 한 명이 있고 여직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총무 형태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국이 총 4명이 근무하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이제 거기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첫날 이제 지국장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업무는 별거 없고 여기가 이제 사옥이 있었는데 SK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제 자기 건물이 있어. 사옥이라고 해, 보통 기업에서 사옥 관리를 자네가 해야 돼. 사옥 관리를 저보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네의 가장 주된 업무는 사옥 관리래요. 그 사옥 관리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 부동산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이 사옥 관리를 하는데 이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6층짜리 건물에 대전 지국이 1층만 썼어요. 나머지 5개층은 공실이에요. 어쩌다 한번 6층에 이제 어떤 회의실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게 이제 전부 다고 5개 층이 공실이니까 SK 본사에서는 이 사옥을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팔렸던 거예요. 근데 저보고 이거를 사옥을 팔면 자네는 바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옥을 무슨 재주로 팔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왜 안 팔리는지 제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용도가 근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용 시설입니다. 업무용 시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무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하 2층이 있었는데 1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기계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 건물인데 여기가 주택가예요. 대전에서 약간 외져 있는 주택가인데 거기서 오피스 빌딩이 매매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건물의 용도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용도를 변경하면 혹시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업무용 시설에서 용도 변경을 뭘로 하면 이 건물이 좀 팔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항상 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게 좀 성공하실 확률이 높고 손님을 만났을 때도 뭉대하기 좋거든요. 뭘로 바꾸면 좀 좋을까요? 오피스텔?
여기가 주거지 인근이라서 오피스텔은 거의 안 나고, 오피스텔도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주거지 인근이라 오피스텔은 뭘요? 상업시설? 상업시설이라는 게 요거 근린생활시설이거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주택가 인근이라서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바꾸려고 이제 그 결정을 한 상태에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 업무용 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지하 1층인 주차장이라고 했잖아요. 지상에도 한 2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근데 주차장이 한 5대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 똑같은 공간에서 주차장 5대를 확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걸 팔으라고 하는데 옆에 땅을 샀게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해외에서 나오는 잡지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잡지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은 굉장히 좀 흔한데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 이게 유럽의 스웨덴 산인데, 이 장비를 제가 본,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지금은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건물 오른쪽에 차가 이렇게 한 2대 정도 될 공간이 있는데, 그 정도면 딱 이걸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대에서 이게 몇 대로 늘어나냐면 7대로 늘어나는 거니까 5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본사에다가 제가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당시 돈으로 한 1억 정도 돼요. 이게 몇 년도를 지금 말씀드리면 93년도, 94년도 때거든요. 그때 돈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를 팔기는 해야 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이거 설치해서 팔아라 해가지고 이거 설치를 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어요. 그래서요, 이 건물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냐면 병원. 여기가 주택가 인근이라서 병원 용도로 팔은 거죠. 그래서요, 그 회사에서는 이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걸 팔았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SK는 1년에 한 번씩 그 슈펙스라고 하는 상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엑설런트 인재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좀 약간 모범적으로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을 했거나 이러면은 상을 주는데, 이때 상을 좀 받아가지고 메달도 받고 금메달도 받고, 결정적으로 제가 본사로 발령을 받아요. 그 SK 본사로 들어가서 약 70개월 동안 부동산 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팀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곳곳에 다니면서 막 빌딩주들 있잖아요. 막 몇 천억씩 갖고 있는 그런 빌딩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회사는 뭐 잘렸죠. 언제 잘렸겠어요? IMF 때. 아주 잘하시네. 그때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결국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자, 이 건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 건물을 팔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2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걸 설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의 기계식 주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이거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 외국에서 수입한 거니까, 이거를 이게 대전 그 중구청인가 거기에서 용도 변경을 이제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용도 변경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얘네가 공무원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와봐, 여기를 나와 보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팔리기 전에 회사에서는 이거를 가동을 했을까요? 가동을 안 했을까요? 가동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도 있으니까 가동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맨날 나와서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이거 왜 가동 안 해? 가동 안 하면 용도 그 변경 허가 취소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동을 할 때 그냥 여기 이제 컨트롤 뭐 이런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가동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거 기계만 돌리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딱 놀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타가 3바퀴 돌고 내려오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 건물이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 회사 건물이었는데 병원 뭐 이렇게 병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게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요양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양원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용도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업무용 시설이었으면 이게 요양원 허가가 나오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과목은 법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년이죠? 2024년에 한 방에 어떻게 합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34회 시험 문제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끝난 34회 시험을 저하고 이제 같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할 건데 요거 먼저 잠깐 보여드려야겠구나. 시험은 이게 이제 엊그저께 끝난 시험 문제인데 제가 1번 문제만 좀 잠깐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통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 중에서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어요. 모두 골라라. 그리고 뭐를 제시했냐면 박스를 줬잖아요. 이렇게 이런 박스형 문제가요 15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5개.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씩 나왔냐면 19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10개 이상은 확실히 박스형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1번 문제하고 5번 문제를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익숙합니까? 5번 문제가 익숙합니까? 익숙한 거. 5번 문제가 좀 익숙하죠. 자, 5번 문제가 익숙하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분은요. 세대가 9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로 따지면 학력고사 세대들이 이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익숙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세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 말고 수능식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요즘 출제위원들의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출제위원들의 세대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냐면요. 학력고사 세대에서 수능 세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대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능 형태의 문제들에 익숙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식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박스 처리하고요. 모두 골라야 돼. 근데 뭐를 모두 고르냐면 옳은 것도 골라야 되고 틀린 것도 골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 공통점을 찾아라, 차이점을 찾아라. 이게 전형적인 수능식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흐름. 여러분 혹시 전과라는 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표준 전과. 손 한 번만 잠깐 제 친구한테 들어봐 주세요. 지금 손 드셨는데 안 드신 분이 한 3-4분 계신단 말이에요. 이 손 안 드신 분들은 세대가 신세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과가 있었어요. 전과. 인터넷이 좀 이렇게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참고서 형태로 돼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전과가 뭔지 알아요?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세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패턴도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2개만 좀 더 보여드려야 될 문제가 있어서 18번, 19번 문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18번 문제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예치 명의자가 총 7개가 있어요. 7개.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예치 명의자는 암기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보통 강의를 해요. 그 예치 명의자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에서 일단 얘 맞고요. 얘 맞고 그 다음에 얘 맞고 그렇죠? 나머지는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냐면 7개를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자 40개의 문제 중에서 18번은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암기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일단 하나 나왔고, 자 그다음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9번 문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거를 찾아라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학력고사식 문제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될 텐데 이게 수능식 문제니까 이 기준을 물어보면서 가장 적은 거. 이게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휴업 신고 같은 거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자, 그럼 100만 원 이하면 최대가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니까 최대가 얼마죠? 100만 원. 그러면
저는 얼마냐면 10,000원 단위로 부과해요. 그럼 얼마? 10,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시물 게시하지 않은 것도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전 신고 안 해도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요. 손해배상 설명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나중에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응?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가 없냐면 적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 가장 높은 게 500만 원. 수험생들은 몇 번으로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응? 일단 4번으로 정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4번으로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4번만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이니까 야, 얘네가 뭔가 총 맞지 않은 이상 이거 뭔가 다른 거 하나를 정답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4번으로 정답을 했는데 틀린 겁니다.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세부 기준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30만 원이에요. 얘만 20만 원이고 얘는 50만 원이고 정해져 있는 세부 기준. 이 기준을 물어본 건데 이 기준이요. 시행 규칙의 별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책을 보면 맨 구석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수험생들은 암기형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암기형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런 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은 뭐 하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요. 이걸 맞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시행령 별표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암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굳이 따졌을 때 암기형 문제는 40개 중에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죠. 이해.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절대 다수가 이해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죠. 이해형 문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마실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암기는 언제 하느냐? 마무리 때. 마무리는 언제냐면 우리 시험 내년은 10월 달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10월 달에 가서 암기해도 안 늦으니까요. 이거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신 거를 계속 반복하면 안 잊어버리고 좋죠. 우리 공부가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그 뭐랄까요? 벼락치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공부하라라는 얘기는 요즘의 문제가 공통점을 찾아라 혹은 뭐 차이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컨대 어떤 항목이 배웠으면 이 항목과 이 항목이 어떻게 비슷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여러분 갖고 계신 필기 노트 있잖아요. 그 필기 노트에 보면 그런 거 상호 비교하는 형태의 자료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번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그 합격한 수험생들이 남긴 합격 수기인데 제목만 읽어봐 드릴게요. 암기 코드 범벅이 아닌 이해 위주의 강의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암기 코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암기 코드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필기 노트 맨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뭐 그림이 한 장 나올 건데 그림 나오죠? 맨 뒤에 보면 그게 이제 저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시그니처인데 암기할 사항을 그림으로 도형화시켜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암기 사항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접목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전자칠판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은 뭐냐면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82.5, 공법은 62.5, 공시세법 70점. 굉장히 잘하신 편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82.5면 아주 잘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암기가 쥐약인 저에게 즐겁게 공부하게 해주셔서 하나 너무 감사했다 뭐 이런 어떤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 위주로 앞으로 우리 시험 트렌드 자체에 맞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과목은 유일하게 5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그리고 반복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그 전략을 이렇게 이제 설정할 때 인터넷으로 강의할 건지 학원으로 강의할 건지 이거를 좀 빨리 선택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은 이 둘 중에 1번, 2번 중에 뭐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2번을 선택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요걸 인강생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인강으로 수업을 듣든 학원에 나오셔서 수업을 듣든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어디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학원이 조금 높아요. 근데 그러면 인터넷 강의는 그 확률이 약간 조금 낮은데, 왜 인터넷 강의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낮냐면 자극이 없어서 그래요. 자극. 그럼 우리 여러분이 실강생이라고 하는데, 실강생들은 자극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냐면, 자,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년 3월, 5월 가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면 동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주 잘 알아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는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극이 생기는데, 인강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강생들을 혹시 이제 공부를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학원에 나오셔서 자주 보시면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고요. 1차만 할 거냐, 2차만 할 거냐, 동차 시험으로 이제 준비할 거냐. 여러분은 이제 동차 준비를 하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2차 과목 강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나와 계신다는 거는 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동차. 동차라는 게 무슨 말이죠? 1, 2차를 한 방에 나는 보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 활용 같은 거, 교재 활용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진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뭐 우리 집에서 학원으로, 뭐 학원에서 집으로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뭐 동영상을 좀 뭐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교재 활용 계획. 이 교재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요소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교재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원도 되게 중요한데, 그 학원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좀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이 책상,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책상이 약간 좀 올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 책상으로 좀 바꾸고 환경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학원도 되게 중요하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맞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뭐 강의를 잘해도 저하고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교재도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재 얘기 앞서서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건데, 이번에 시험이 이제 10월 28일 끝났는데 11월 1일 날, 뭐 한 3일 있다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뭔 일을 했었냐면, 중개사법 문제 이의 제기에 대한 논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시험이 끝나면 뭐 할까요? 28일 날 시험이 끝났습니다. 28일 날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뭘 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놀거든요. 쉬거든요. 논다기 보면 좀 쉬는데, 뭘 할 것 같아요? 문제풀이. 그거는 하루에 끝나잖아요. 문제풀이는. 뭐 할 것 같아요? 뭐 내년도 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거는 다 미리 다 해놓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럼 뭐 하냐면 여행을 갑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행을 어디로 가요? 해외로 다 나가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놀러 가요. 그런데 저는 여행 안 가고요, 한국에 남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저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중개사법에서. 다른 과목에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중개사법은 저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안 가고 남아서 한 분이라도, 제자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려고 뭐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열정, 애정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수험생에 대한 애정. 두 번째는 제가 진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의하는 데 대한 진심. 그리고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요게 여러분 그 035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입하면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035, 뭐 공도사 이런 카페가 있는데 그런 데 가입 한번 해보시면 요거 한번 좀 클릭해서 한번 좀 보시면 뭐랄까요, 이거 시험 끝나고 한 3일 있다가 올렸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뭐 놀다가 했냐, 뭐 하다가 올렸냐,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문헌을 찾아가지고 연구해서 올렸는데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소개를 좀 잠깐 하라고 하면 이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실력자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이 필기 노트를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여기다가 세 가지를 좀 쓰고 싶었어요. 세 가지를 좀 쓰고 싶었는데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이거 쓰면 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쓰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참았거든요. 세 가지는 뭐냐면 이 필기 노트가요 20회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교재입니다. 20회면 아주 옛날인데 뭐 옛날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최근에는 이 수석 합격을 발표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20회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교재고요. 3개월 단기 합격, 3개월 단기 합격자를 배출한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달만 공부해도 사실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35회 시험이고요. 우리 요번에 시험 끝난 시험이 34회 시험인데 33회 시험에 만점 합격자. 그래서 만점은 이제 모든 과목 만점이 아니라 중개사법 만점 합격자를 배출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여러분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강의한 지 23년 차거든요. 올해가 23년 차인데 이 23년 차의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는 정말로 완벽한 교재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이게 왜 완벽하냐면요. 제가 만든 어떤 노하우도 다 있지만 그 교재 중간에 한번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보면 오른쪽이 벼 있잖아요. 오른쪽은 뭐를 하라고 벼놨을 것 같아요? 필기하시라고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사례 같은 거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트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채워두시면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완벽한 필기 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요. 학원에 제가 매주 월요일날 오니까 월요일날 혹시 상담 이렇게 받고 싶으시면 뭐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니까요.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뭐라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이제 한 가지는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학습과 관련된 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 아니면 뭐 중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몇 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런 식의 이제 상담 환영인데 이런 거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매형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질문글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매형이요. 그럼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를 물어보냐면 그 지인의 매형이 요번에 집을 샀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저는 법적으로요 그런 상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송사 이런 거는 만약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법무 쪽 일을 해서 부동산 법무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송사, 뭐 소송이나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경매 이런 거 아주 전문가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 학원에 오셔서 일산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개적인 뭐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하면 누가 그런 걸 싫어하겠어요? 변호사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장 고소 고발이 들어올 테니까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학습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깐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하겠습니다.